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폭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3%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 급락의 이유를 국채 금리로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 1.6%가 넘어가기도 했었던 국채 금리 때문에 연준이 긴축에 대한 기간을 더 빠르게 앞당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다시 긴축을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이유가 뭘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 넘는 변동성, 국내 주식시장 이야기입니다. 자, 2%가 넘게 하락했다가 3%가 넘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합니다. 5대1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국민주를 다시 등극을 하게 될 것이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인지, 또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지금 뭐 이런 주식들을 사야 되는 것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은 액면 분할 소식이 전해지니까 시간 외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정월 대보름입니다. 자,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내 더위 사세요. 지금 명절이란 뭐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절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생각 들지 않는 정도의 그런 주가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시장 자체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고요. 어제 3%나 올라왔는데 오늘 또 빠지는 거야? 이런 생각이 지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라고 팔라고, 사야 되는 건가 팔아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요, 변화가 됐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글쎄요, 그냥 뭐 재료가 특별히 나온 게 없죠. 그 다음에 오히려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라고 본다면 국채 금리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것을 제외하고는 뭐 경제 지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또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경제적 상황들이 많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벌써 주식 자체, 이 증권에 대한 어떤 가치는 이 코로나 이전의 수준 이상으로 올라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거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야 이제 사상 최고가를 만들어낸 이후에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상승한 부분들을 다 반납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3.5%나 하락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그래서 나스닥은 실제로 어제도 많이 올라오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더 많은 물량을 쏟아내게 되면서 주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변화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또 부담감, 불안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부담스럽다 보시면 되겠죠. 자, 상황을 보시면 이제 보합세, 다우지수는 장 초반에 살짝 상승세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채금리가 쭉 치고 올라가면서 이게 한 13시경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폭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이제 주가가 약간 반등세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신저가를 또 다시 장중 신저가 만들어내면서 더 많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 장 후반에 나타난 재료들은 전부 다 이제 증시를 지지하기 위한 그런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먹혀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 매도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는 이야기고,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증시가 폭락하는 이유를 국채금리의 급등, 요것 때문이다라고 딱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급등을 함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여전하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파월 의장이 그런 거 필요 없다, 괜찮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제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시장의 연준의 긴축 시기,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고서 문제 있습니다, 이제 금리를 올릴게요 라든지 뭔가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간이 이제 3년을 연준이 얘기했다라면 더 빨리 될 것이다, 1년밖에 안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우려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엄청난 조치가 취해진다라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그러면 뭘 원하는 것인가? 이 내용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연준이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했을 때는 속 들어갔다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주가가 또다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다, 연준이 다시 테이퍼링 할 것이다, 긴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이 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보다도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S&P 500이 가져다 주는 배당에 대한 어떤 이익률보다 국채금리가 지금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일부분 많이 올라온 주식들에 대해서 굳이 이 종목을 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자체가 또 애플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빅테크주라고 하는 이런 그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애플, 그리고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었던 그런 종목들에게 이제 매도세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이 주식들 수익이 났으니까 팔아가지고 지금은 안전하게 국채 채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저 정도 수익률을 일단 받아가면서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채권이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생각을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주네. 왜냐하면 기준금리보다 일단은 높게 잡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을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변한 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 폭락하던 시점, 어제 그저께와 같은 그 시점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똑같죠.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나서서 긴축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연준은 안 한다고 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일까? 연준이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우려감이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됐을 때 이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도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를 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가 또는 그 주관 기관이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니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이 계속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또 뭐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지표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도 연준이 뭔가 이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규모의 어떤 대응책을 내놓는 것,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싶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이런 어떤 불안감들을 키워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온 주식들에 대한 조정은 어쨌든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계속 시장이 더 좋아진다, 아니면은 뭐 이런 관련 종목군들의 뭐 시가총액 또는 목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주식을 계속 사들이는 패턴 속에서 개인들이 들어왔는데 이걸 팔 만한 명분이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개인들한테 야, 이것 때문에 난 주식 파는 거야 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영원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지들이 파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주식을 팔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주가가 이제 뭐 부정적으로, 시장이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일단은 좋아지는 과정인데 그냥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서의 차익 실현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이제 바로 얘기해드릴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가 그 부분을 뒷받침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백신 접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제 부담감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실제로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1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73만 명대로 들어갔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가 84만 명이었으니까 대폭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고용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그 GDP 성장률 같은 경우도 이제 4.1%가 나타났어요. 물론 예상치는 4.2%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일단은 속보치보다도 0.1%포인트 상향 조정이 되면서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4.1% 성장률이 늘어났다. 내구재 주문 실적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3.4%나 증가했어요. 시장은 1%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3.4%, 예상치보다 더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즉 고용지표, 내구재, 그 다음에 성장률 전부 다 올라왔어요. 이 경제지표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충분히 시장이 더 좋아진다, 더 뭐 이렇게 상승적으로 반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 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면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다른 꼼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파는 것은 주가가 생각했던 기대치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이제 약간 고평가 국면에 들어갔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정말로 뭐 위험이 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위험이 올 만한 부분들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팔아야 되는 건데, 약간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억제스러운 조정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긴축을 앞당긴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는 아주 주식을 팔기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나 이제 위험해서 못 팔 것 같아. 이제 조정이 나와서 못 팔 것 같아. 연준이 이렇게 긴축 조정하게 되면 주가 조정 나오는 거거든. 나 지금 이렇게 주식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빅테크주들을 갖다 파는 거죠. 자, 어제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만들었던 이유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영향은 이제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국내 증시도 어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오늘 다시 또 반납할 것 같은 느낌이겠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국내 주식도 지금 시총 상위권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주식들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계속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이게 또 매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제 상승한 부분 또 반납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주가가 하락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지수가요. 마이너스 2% 내려갔다가 플러스 3% 올라왔잖아요. 그렇지만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매수를 서두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요, 항상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더라도 완전하게 안전한 위치에 안착할 때까지는 매수를 확장하시는 게 아니죠. 오늘 변동폭이 얼마만큼 나올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뭐 그래도 뭐 3% 넘게 빠지지는 않겠죠. 어제 올라온 부분들을 다 반납하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일단은 그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왔다리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혼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 이제 바로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계속 사다가 처음으로 던졌는데 등락폭이 2% 뛰어넘었다. 이 변동폭 때문에 개인들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다가 처음으로 매도했다 이야기야. 왜냐면
계속 이제 횡보 조정을 보이고 있었는데 주가가 갑자기 푹 하고 떨어졌어요. 뭐 2% 넘는 변동성을 언제 받겠습니까? 처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이런 뭐 그 단기적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급락 이런 것들 어디서 경험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팍 떨어졌을 때 무섭다. 미국도 저렇다는데 큰일 났다. 주식을 막 갖다 던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주가가 갑자기 팍 하고 튀어올랐어요. 3% 넘게 올랐어. 내린 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 야, 이렇게 되니까 또 패닉이 오는 거거든요. 내가 파니까 또 올라가네. 이거 파는 거 아닌 거 아닌가? 또는 팔아먹고 올라가니까 또 거기서 막 따라 들어가요. 근데 지금 해외 증시의 상황을 또 보니까 또 폭락이야. 야,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밤에 잠 안 오죠. 걱정거리가 막 계속 늘어나게 되죠. 이런 변동성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방법은 그냥 딱 하나 버티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돼요. 왜냐면, 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내려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 논의하는 시점 자체가 아니거든요. 논의를 해야 할 위치도 아니고요. 뭐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뭐 양적 완화를 더 많이 들어갔어. 뭐 돈이 더 많이 풀렸어.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 아니면은 뭐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어. 지금 사실은 주가 수준이 3,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섰을 때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이라면 이 코로나 이전의 수준, 즉 2018년도에 있었던 게 2160포인트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졌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수준 훨씬 더 넘어서지 않았느냐. 약간 고평가 아니냐. 아직 코로나로 인한 어떤 경기 회복 다 나타난 것도 아닌데 고평가 아니냐. 뭐 이거 맞는 얘기예요. 네,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조정이라는 부분들은 두 가지예요. 이게 내려가거나 횡보를 하거나 이것도 조정이거든요. 횡보 조정 아니면 가격 조정 두 가지인데 지금 시장이 가격 조정을 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들은 뭐냐면 어쨌든 경기적인 부양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시장의 경제가 이제 오늘부터 또 백신 접종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대치를 반영시켜야 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주가가 폭락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는데 주가가 왜 내려가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갈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단기적으로 이격이 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진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횡보의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이 횡보 흐름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단기에 많이 올라간 주식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고점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요즘에 제가 계속 입버릇처럼 잔소리처럼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위에서 사지 말라는 이야기죠. 많이 올라갔을 때 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주식을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오늘 MSCI 리밸런싱 7천억 정도 외국인 매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도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근데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 앞두고서 외국인이 9천억 매수했다? 오늘 7천억 팔기 위해서 어제 9천억 매수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팔기 위해서 어제 매수했다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제 매수한 부분들이 오늘 하락으로 떨어질 거 생각해가지고 매수했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들이 어느 쪽인가 일단은 그거 보는 거 중요하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움직임들이 상향으로 돌아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지수를 잡아놓고서 때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띄워놓고 나서 오늘 조정이 조금 들어간다라고 본다라면 뭐 그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제 9%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9% 넘게 뺄 것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마이너스 10% 막 11%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정도 빠질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잡아놓고 다른 주식들 아직 덜 떨어진 애들 있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서 부담되는 그런 애들 때릴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지금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혼란스럽냐면 고점에 매수한 종목들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되니까 변화에 지금 적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곤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1월 달까지는 증시를 즐겼는데 이제는 뭐 불안하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네.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저점 매수를 통해서
변화를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은요,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갈 길만 가거든요. 갈 길만 가는 거고, 또 내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아래나 위쪽으로 크게 벗어났을 때 주가가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저점에서 대응하는 종목들은요, 아래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빠지더라도 다시 회복해주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상승할 차례 됐을 때 이제 추세를 돌파하면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고점 매수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에서의 어떤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쭉 빠지고 나서 아래쪽 저점까지 터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위에서 떨어지는 힘 때문에 아래쪽 저점을 일시적으로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을 걱정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종목들에 대한 걱정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높은 자리, 내가 지금 보면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대응을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그 전문가들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 뭐 변동성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이주열 총재가 또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주가의 방향을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변동성은 유지가 되면서 뭐 크게 뭐 이제 방향성이 하방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개별 종목이든 주가든 이런 것들 맞추기는 어렵다. 그냥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판단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을 가급적 최소화해라.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신용 잔고 계속 털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 신용이 많은 부분들을 어느 정도 털어놓고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대한 걱정 크게 하지 마세요. 시장이 폭락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폭등을 해야 되는, 주가가 더 많이 뛰어야 되는 이유도 없겠지만 폭락을 해야 될 이유도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많이 내려가면 다시 많이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버티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단타 치겠다고 달려들지 마시고요. 잘 그 위치 버티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시장에 대한 잔소리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대1의 액면 분할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액면 분할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금 조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금 조달에 대한 측면은 이제 주식을 더 발행을 해야지만이 자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원활하게 이제 주식이 돌아다니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의 어떤 그 주가 상승이라든지 또는 뭐 나중에 있을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카카오가 유상증자를 해야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이 낮아지게 되고 유동성이 좀 풍부해져야지만이 조금 더 그런 것에 자유롭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카카오의 그 액면 주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추겠다. 뭐 100원이면 다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보다 더 낮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500원에서 100원으로 일단 낮춘 상황이 되는 거고, 5대1이 되니까 뭐 지금 현재 주가가 48만원 정도 나왔으니까 9만원 정도로 낮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이제 8,800만 주에서 4억 4천만 주로 늘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효과가 있죠. 유동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것, 그것이 일단은 가장 큰 효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를 갖고 있으면 5주로 늘어나게 되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효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만한 부분들은 이제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0만원대, 50만원대였던 주식이 9만원, 10만원 밖에 안 하니까 얼마나 싸요? 그러면 사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50대1 액면 분할을 했을 때 250만원짜리가 5만원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들였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다라고 불리는 그런 얘기들은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주식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을 한다 그럴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 시점이 있었는데, 액면 분할 실제로 하고 나서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침체가 됐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대주주들이 좀 팔아먹거나 아니면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팔아먹거나 이렇게 해서 현금을 또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카카오의 주식을 내가 자사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팔기가 애매해. 왜냐면은 다 팔면 좀 아깝잖아요. 10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 다 팔려니까 좀 아까워. 그렇다면 이거를 액면 분할을 하자. 그래갖고 10개가 50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한 20개 팔아도 크게 문제 없겠죠. 나중에 다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주식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으니까. 뭐 이런 식의 포인트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 그걸 주식을 어느 정도 처분해서 생겨나는 현금을 가지고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뭐 자사주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부정적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실행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뭐 소액주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주가는 이제 그 흐름을 타고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시총을 낮춰놓고 그 다음에 매수세를 더 유입을 시킨 다음에 주가를 더 많이 키우는 회사의 덩치를 더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는 것 자체가요. 회사의 이제 덩치를 더 키운다거나 회사가 성장 기로에 있을 때 이런 주식수를 늘려가지고 이제 이 유통 주식수를 훨씬 더 많이 풍부하게 만들어 놓고서 주식의 어떤 그 가격대를 더 키우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렇게 좀 가격을 할인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액면 분할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액면 분할을 처음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는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럴 때 매수 조건을 이제 새롭게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일단 시간의 쪽에서는 막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전에 사야 된다. 뭐 주식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네,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나오나 액면 분할 하기 전에 하나. 뭐 지금 5주를 받으나 지금 액면 분할하고 나서 5주를 사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액면 분할은 나쁜 소식은 아니고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 속에서는 뭐 주주가치의 재고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초입 시점에서는 약간 조심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3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1번과 2번이 이어지는 부분이긴 했는데요. 자, 나스닥이 하루 만에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폭락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경제지표까지도 다 좋게 나왔고요. 평상시 같았으면 폭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폭락을 해버렸어요.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어떤 명분을 만드는 거죠. 많이 올라온 주식을 팔아먹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보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 것들도 국내 주식 시장에 대입을 해보게 된다면 시장이 내려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해야 될 이유도 없겠지만 횡보 정도, 또 주가의 어떤 변화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상황이긴 한데 많이 오른 주식은 어떻게 할까요? 네, 어느 정도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갖다가 붙이기 좋은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고점에 매수한 종목들 일단은 실현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하면서 국민주로 등극이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액면 분할은 이제 뭐 나쁜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액면 분할하기 전에 막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약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액면 분할하고 나서 뭐 똑같은 주식수를 그 가격대를 사면 되는 거니까 일단 시장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할 때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좀 내렸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가치라는 것이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한 것일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 제조회사의 정확한 가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증권시장이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고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상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재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적정 주가나 아니면 현재 위치가 적당해, 나빠, 고평가, 저평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예측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이 조금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시황 들으시고 힘내시고요. 변동성에서 너무 벌벌 떠시거나 너무 걱정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슬기로운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고 장중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